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만, 브람스, 리스트에 대한 음악 기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슈만인데요. 슈만은 독일의 쯔위카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학 중에 잠깐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한 1, 2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셀도르프에 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보온에 정신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보온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하고 뒤셀도르프 그 사이에 드레스덴에서 또 한 일정 기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쯔위카우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쯔위카우의 도시에 가면은 도시에 이제 저런 그 클라라와 슈만의 그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가의 입구인데요. 생가가 현재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로버트 슈만 밑에 적혀 있는 게 1810년 6월 8일 날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생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슈만의 흉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피아노는 아마 그 슈만의 부인 클라라가 치던 피아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 독일의 음악가들의 기념관에 가면 항상 기념관이 있으면은 그 옆에 조그마한 연주 홀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이제 그 조그마한 음악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슈만의 쯔위카우의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매주 조그마한 그런 슈만 기념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 피아노는 클라라가 직접 치던 피아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피아노를 사용을 해서 아마 연주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제가 앉아서 한번 소리를 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클라라가 치던 피아노입니다. 안에 기념관 내에도 저렇게 이제 흉상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광장에 가면 저렇게 슈만의 동상, 이렇게 작곡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슈만의 모습을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휴식처를 만들고 그 쯔위카우 시민들이 슈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쯔위카우에서 나와서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음악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슈만은 그 아버지가 사실 문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판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어려서부터 문학과 음악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라이프치히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법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 옛날에는 사실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반대가 많았지만 슈만의 경우는 음악도 하면서 법학도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18세 때 라이프치히 법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라이프치히 법대는 상당히 유서 깊은 대학이죠. 1402년에 설립이 됐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괴테, 니체, 바그너 또 있는 문학가들, 철학가들, 음악가들이 다 수학을 한 그런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이프치히에서 클라라의 아버지 클라라 비크라는 교수가 계셨죠. 거기에 이제 슈만이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그 딸 클라라에게 연정을 붙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슈만이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접고 작곡가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이제 음악 공부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슈만이 이제 아버지 그 비크 교수의 피아노 문화생이었죠. 미성년이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는 클라라가 미성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가 되면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슈만하고는 9살 차인데요. 30살 때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아버지 비크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또 아버지 비크가 슈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법적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라이프치히에서 살던 집입니다. 1840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1844년 라이프치히에서는 1830년부터 쭉 생활하게 되는 도시였죠. 그리고 40년에 결혼을 하고 44세까지 살던 그 집이 지금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던 1840년은 슈만으로서는 노래의 해다.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클라라에 대한 연정,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곡들이 많죠. 100곡 이상의 가곡들을 작곡을 해서 슈만의 노래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뭐 연가곡들인데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그 다음에 밀테의 꽃, 이런 곡들이 집중적으로 작곡이 됩니다. 그 이제 기념관에 들어가면 이제 클라라의 나이 든 모습입니다. 이런 형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슈만 기념관 앞입니다. 기념관 내부에 이제 이런 사진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슈만의 부모님들의 그런 그 사진입니다. 같은 이제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가면 카페 바움이라는 그런 그 카페가 있는데 아주 역사가 오래된 카페입니다. 1694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슈만이 자주 여러 가지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자주 갔던 카페입니다. 슈만의 흉상을 새긴 동판 기념패도 있고 또 그때 이제 다비드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예술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동료들하고 거의 매일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디스커션도 하고 하던 그런 카페였습니다. 리스트 바그너가 아주 주된 고객이었고요. 지금 제가 앉은 저 자리가 슈만이 오면은 앉았던 자리라고 해서 같이 이제 앉아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카페 바움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그렇게 법대 공부를 하다가 음악에 대한 그런 꿈을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이델베르크로 가는데 하이델베르크의 법대에 음악에 굉장히 정통한 교수가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음의 본질에 대한 어떤 순수성에 대하여 이런 책을 낸 법대 교수가 있어가지고 법과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같이 할 그런 목적으로 한 2년 동안 하이델베르크에 머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기념관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게 동판이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슈만이 와서 머물었던 그 집이라는 그 기념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같이 법학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던 데였죠. 저기 보면 필로소펜베그, 철학자의 길, 이런 길이 있어가지고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사색을 했다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드레스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뒤셀도르프로 오게 됐는데요. 뒤셀도르프의 그 합창단, 관현악단의 지휘자를 합니다. 뒤셀도르프에 있을 때 비인에서도 비인으로도 좀 가고 싶어, 비엔나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합창단, 관현악단 지휘자를
제시를 해서 제의를 해가지고 디셀도르프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슈만과 클라라가 살던 집이 지금 있습니다.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1853년 이때가 이제 브람스가 1833년생이거든요. 20세의 브람스가 방문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슈만, 브람스, 리스트 이 세 사람을 같이 이제 한 게 연령별로는 슈만하고 리스트가 1년 차이죠. 슈만이 1810년생이고 리스트가 1811년생입니다. 브람스는 1833년이죠. 좀 후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아힘이라는 이 브람스의 아주 친한 친구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 친구인데요. 요아힘이 브람스를 처음에는 그 이제 작곡가로서 시작을 할 때 리스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스트 찾아갔었는데 뭔가 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소개해 준 사람이 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힘이라는 친구의 소개장을 들고 브람스가 슈만을 방문을 합니다. 디셀도르프로. 그게 이제 요 집이었던 것 같아요. 20세. 그래가지고 와서 슈만 앞에서 브람스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브람스의 작품 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 피아노 소나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슈만이 아주 뭐 굉장한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고 슈만이 그 당시에 음악 잡지를 하나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 신보라는 그런 신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젊은 독수리가 출연을 했다. 메시아,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다. 이런 식으로 평을 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스타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한 브람스에게 워낙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묵으라고 그럽니다. 슈만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묵으면서 클라라, 부인인 클라라에게 말하자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클라라하고 관계가 좀 묘한 관계가 되죠. 그게 이제 조집이었습니다. 1853년에 방문한 집입니다. 집인데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셀도르프에서 1853년에 브람스를 만나고 그런 평을 써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854년부터 조금 이제 정신 상태가 좋아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아마 이게 이제 조울병 비슷한 이런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현병인지 조울병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뭐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신질환이 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1854년에 라인강에 자살을 하려고 투신을 하고 마침 지나가던 배가 있어가지고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보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입원을 하는데 거의 2년 동안 클라라를 면회를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면회를 간 건 브람스가 대신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브람스는 면회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브람스가 가서 만나고 소식을 클라라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런 기간이 한 2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하기 한 4일 전 상태가 악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클라라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거의 2년 만에 처음 면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슈만이 클라라에게 했다는 소리가 Ich weiß. 여기 이제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이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죠? 혼자서. 그때 이제 아이가 한 5인가 6 있었거든요. 자기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그런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나는 알고 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념관은 요 병원은 그 후에 약 100년 후에 1963년도에 기념관이 됐습니다. 기념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슈만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슈만 기념관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피아노도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슈만이 치던 피아노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그 연주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연주회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일부는 저렇게 도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동용
아동용 악보 대여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둘의 슈만과 클라라의 사진이 있고 슈만의 모습, 클라라의 모습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결국은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고 보온의 시립묘지에 매장이 되죠. 묻힙니다. 그래서 슈만 무덤이 지금 보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하고는 관계없이 보온에 있고 40년 후에 저 무덤을 만들 때 클라라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더 살다가 77세에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묻혀 있습니다. 보온의 시립묘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브람스 클라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브람스가 나는 오늘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묻었다 이렇게 수료를 했는데 슈만이 죽고 나서 그 후에 계속 이제 클라라가 그때 이제 아이가 6인가 7쯤 있었거든요. 데리고 남기고 간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 케어하고 클라라에 대한 케어를 브람스가 상당히 열심히 그 주변에 살면서 케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브람스를 같이 엮었습니다. 브람스는 함부르크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뒤셀도르프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뒤셀도르프 활동하는 건 클라라가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클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그쪽에다 거처를 정한 것 같아요. 그 근처에 바덴바덴의 리덴탈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베르차우라는 그런 휴양지,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만 다니면서 작곡도 하고 나중에 이제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나고 비엔나에 묻히게 됩니다. 브람스가. 이제 함부르크인데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거기서 지내는데 함부르크 북쪽입니다. 앞으로 베를린이 있고 리벡은 이제 그 바하가 이제 한 번씩 갔던 그런 도시였죠. 드레스덴, 라이프치 관계는 저렇게 됩니다. 도시 관계가 생가가 있었는데 생가는 2차 대전 때 없어지고 지금 그 생가터에 그냥 여기가 브람스가 출생한 데였다는 기념비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건물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24세 때 어머니가 41세입니다. 그 시대 안에 결혼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시골에 있다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함부르크로 오게 됩니다. 자기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웠죠. 근데 아마 이 어머니는 그 하숙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엄청 많고 또 아마 그 한쪽 다리를 좀 저는 불구 이런 상태였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자기가 좀 생활이 편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브람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스승들을 코젤, 마르크센 이런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선생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브람스가 어렸을 때도 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미국에서도 초청이 오고 그래가지고 순회 연주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쓰는데 이 코셀이라는 선생이 아직까지는 브람스가 그럴 나이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공부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시기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스승 마르크센을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함부르크에서 제일 가는 선생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 계획을 포기를 하라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마르크센에게 배우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서 최고 가는 선생이고 또 베토벤의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베토벤을 배우면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이 브람스가 제대로 된 음악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함부르크에 가면은 생가는 2차 때 다 없어졌지만 기념관은 있습니다. 좀 살던 기념관입니다. 아주 조그마합니다. 조그만 기념관인데 자료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함부르크 갔을 때 잠깐 가서
투어를 했습니다. 밖에 이제 저렇게 브람스의 사진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하나 있고 입구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잘 글씨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연대표, 브람스에 대한 연대표가 아주 자세하게 저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브람스에 대한 악보, 자필 악보에 대한 사진 뭐 이런 것들 기념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브람스 흉상도 그 안에 있고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기념관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덴바덴 근처의 리덴탈에서 그 브람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만 가족의 여름 별장이 있던 곳인데 그 근처에다가 거처를 정해가지고 이제 늘 클라라를 도와준 슈만은 1856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생활했는데 거기 가서 자주 도와준 그런 기념관입니다. 저기에서 살면서 브람스는 여러 가지 그 작가라든지 조각가 다른 예술가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기의 그런 그 음악적인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 사진, 작가들, 이런 작가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예술이나 문학을 조금 더 깊게 해주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 같아요. 브람스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화가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독일 말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5년부터 1874년 10년 동안 이 집에서 하우스죠. 살았다. 이런 집 명패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클라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죠? 살던 집에도 저렇게 이제 그 로버트 슈만의 부인 클라라 슈만이 여기에서 살았다. 이런 이제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베르차라는 아주 아름다운 고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기는 직접 가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은 네이버에서 따온 겁니다. 저런 데 다니면서 작곡도 하고 특히 이제 저 베르차에서는 그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주 유명하죠. 한 곡을 썼는데 그 요아힘이라는 그 친구가 악보를 많이 봐줬습니다. 작곡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작곡을 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그 당시에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요아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이든지 저 요아힘이라는 저 바이올리니스트가 한번 연주를 해주면은 바로 유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작곡을 할 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자문에 응해주지만 자기가 연주해줄 필요가 없다, 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연주는 해주지 않았던 이런 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을 작곡하고 나서는 물론 요아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요아힘이 바이올린을 하고 브람스 자신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대성공을 거둔 그게 이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46세트 작곡이 됐는데 저 베르차에서 많이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이 뭐 여러 작곡가들이 많이 했지만 뛰어난 그런 바이올린 협주곡을 몇 개 잡습니다. 물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또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3대로 하거나 맨델스존이 포함이 되면 4대가 되고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이 포함이 되면 5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하지만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3대 협주곡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이제 글을 사다가 말년에 와서는, 말년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생은 비엔나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자기 고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자리를 얻질 못했어요. 얻질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비엔나, 모든 음악가들이 다 비엔나에 모였었죠. 그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고 왕가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는 게 모든 그런 그 음악가들의 꿈이었으니까 다 모여들게 됩니다. 브람스도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세 때 비엔나라고 중간에 이제 딴 데로 왔다 갔다 했지만 가서 함부르크에서는 이제 얻고자 했던 자리를 얻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1구 칼스카세 4번지 거기에서 26년간을 그죠? 26년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공과대학이 생기면서 그 집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명패만 하나 붙어 있고 완전히 그 집은 공과대학이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여러 가지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소나타, 그다음에 그 유명한 클라리넷 3중주곡, 5중주곡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시에 그 브람스가 쓰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이든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기념관도 아니죠, 그죠? 또 제가 전번에 그 비엔나에 대한 그 음악 기행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고 나서는 칼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중앙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활동을 비엔나에서 많이 아주 있으면서 이제 딴 데로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요. 그래서 여기 제1구 칼스가세 기념관에서 이제 저 명패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공과대학의 하고는 여기 이제 뭐 테로소나타 작곡된 곡들, 곡에 이제 어떤 곡들이 작곡이 됐다 이래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섭섭하죠, 그죠? 저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죠? 아니면은 다른 어떤 독립된 기념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하이든 기념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6구에 있는 하이든 가스에 있는 하이든 기념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이든이 에스테르 하치라는 헝가리의 그 대공의 전속 음악가로 있다가 거기서 활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테르 하치 공하고 계약이 끝나고 또 에스테르 하치 공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와서 살면서 런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비엔나에 주로 살고 그래서 런던에서 보온을 들려서 런던으로 가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보온에 왔을 때 베토벤의 그 당시 가르치고 있던 네페라는 선생이 베토벤을 하이든에게 소개를 시켜가지고 하이든 초청으로 베토벤이 1792년도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 이제 여러 군데서 살았는데 마지막 살던 저 집이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그 유명한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곡도 저 집에서 이제 작곡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이든은 뭐 그 당시에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일정한 그 대공하고의 관계가 확실했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직장이 아주 일정한 직장이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니까 그 오케스트라단을 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적인 실험도 다 하면서 충분히 하고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수명도 그죠? 1원까지 살았으니까 18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73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도 충분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대접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음악가였죠. 그죠? 1809년에 실제로 나폴레옹이 비엔나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베토벤이 이제 도망을 못 가고 동생 집에 숨어가지고 다락방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이든에게는 나폴레옹 그 부하가 와서 절대로 이 집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보초를 세워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보호를 해준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거의 90년 후네요. 1899년도에 하이든 집을 하이든 협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해해서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꾸며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념관 입구에서 가서 내가 처음 간 게 1997년도에 그러니까 28년 전에 비엔나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같이 간 후배 교수하고 같이 가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요게 이제 브라함스 룸입니다. 저 기념관 안에 브라함스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브람스가 피아노를 치던 그 장면 사진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저 사진 보면은 다리가 페달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브람스도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죠. 주된 악기는 피아노였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브람스의 모습입니다. 어린 브람스가 치던 피아노가 거기에 이제 보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람스가 결국은 비엔나에서 뭐 독신이었죠, 그죠? 독신이었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칼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엔나의 그 중앙묘지 거기에 이제 음악가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슈만과 클라라와 브람스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좀 묘한 관계죠. 실제로 이제 슈만이 떠나고 나서 브람스는 계속 그 클라라의 삶을 도와줍니다. 같이 요하임, 브람스, 클라라 셋이 같이 이제 연주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다 해주고 또 그러는데 또 이제 어떤 때도 보면은 클라라하고 브람스가 하녀 아이들은 두고 하녀만 데리고 여행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분명하게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그런 관계에서 지내다가 클라라는 1896년 브람스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브람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모는 남겼는데 클라라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려고 갔는데 기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장례식에는 참석은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를스 교회 장례식을 치른 그 교회 앞에 브람스의 기념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사색하는 모습, 고뇌에 찬 모습, 이런 모습으로 동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브람스 묘죠. 요가 이제 여기 베토벤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고 브람스도 있고 요한 스트라우스 부자들 뭐 집회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그 같은 중앙 묘역을 음악가 묘역을 따로 꾸며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1997년도에 갔었고 제가 올 1월 달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비엔나 잘츠부르크 갈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가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모습이고 눈이 왔을 때 브람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 그 아들 2세 요한 스트라우스는 1세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월츠로 2세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인데 브람스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 스트라우스는 그 아버지가 음악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왈츠를 작곡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2세는 아주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도와줘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악단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더 뛰어났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왈츠의 아버지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2세는 왈츠의 왕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에드와르트 스트라우스도 다 왈츠를 작곡했는데 어쨌든 가장 뛰어난 왈츠 작곡가가 2세였습니다. 브람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해가지고 브람스가 뭐 그런 메모도 남겼어요. 내가 작곡을 하지만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곡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곡을 내가 한 곡이라도 작곡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남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브람스의 음악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철학적이고 이런데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도 곁에 저렇게 모셔뒀습니다.